혹시 주기율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에 막무가내로 외웠던 기억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암호 같았던 표를 함께 해독해 볼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요, 화학자들이 우주와 대화하는 언어를 배우게 되는 셈이죠. 사실 이 거대한 주기율표는요, 아주 단순한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첫째, 이 뒤죽박죽인 세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둘째, 전 세계 누가 봐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화학자들의 답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입니다. 먼저 화학자들이 왜 공통된 언어가 필요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멘델레이예프가 어떻게 이 원소들로 지도를 그렸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지도를 읽는 법,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문법을 배울 겁니다. 마지막엔 배운 걸로 직접 화학 언어를 구사해보고 원소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딱 발급받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탐험은요, 사실 약속된 언어에서 시작해요. 화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바로 화학 명명법, 다시 말해서 원소와 화합물에 이름을 붙이는 규칙입니다. 이게 그냥 이건 이거야 하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친구의 이름을 알아야 그 친구랑 친해질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명명법은 일종의 문법 같은 거라서 이 규칙만 딱 알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과학자랑도 오해 없이 아주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문법을 배우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알파벳이죠. 이 화학의 알파벳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려면 우리 다 같이 시간을 거슬러 1860년대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자, 1860년대입니다. 이때 과학자들이 발견한 원소가 벌써 6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냥 아무 규칙 없이 나열된 목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죠. 성질도 다르고 무게도 다른 카드 60장이 아무렇게나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딱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질서를 찾아내려고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러시아의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였죠. 멘델레예프의 방법은요, 지금 보면 정말 단순한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일단 발견된 원소들의 이름, 무게, 성질 같은 걸 하나하나 카드에 적었어요. 그리고는 그 카드들을 가지고 마치 혼자 카드 놀이를 하듯이 이리저리 배열해 본 거예요. 비슷한 녀석들끼리 줄을 세워보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게 나옵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 배열하다 보니 오라?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빈저리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이론이 틀렸나? 하고 포기했을 텐데 멘델레예프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여기에 딱 맞는 원소가 아직 발견이 안 된 것뿐이다 라면서 과감하게 빈칸을 남겨뒀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천재성이 폭발한 겁니다. 자, 그럼 멘델레예프가 꿈에서 봤다는 바로 그 표, 그 위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쓰는 완벽한 물질의 지도, 현대 주기율표로 발전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의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 시절과는 조금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준이 원자의 무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 이걸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부르는데요. 이 훨씬 더 근본적인 숫자를 기준으로 118개의 원소를 쫙 배열한 거죠. 이 지도를 딱 보면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 왼쪽과 가운데를 차지하는 넓은 땅이 바로 금속의 영역이고요. 오른쪽 구석에 있는 작은 땅이 비금속의 영역입니다.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금속들은 전자를 막 버리려고 하고 비금속들은 반대로 전자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죠. 이 단순한 원리가 사실상 모든 화학 반응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에서도 재밌는 게 이 세로줄이에요. 이걸 우리가 족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화학적인 성격이 정말 놀랄 만큼 비슷해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도 꼭 닮은 형제자매 같죠. 자, 이제 우리 손에는 원소들의 지도가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지도 위에서 길을 찾아야겠죠.
원소들이 서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합쳐지는지에 대한 규칙, 즉 화학의 문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규칙이 복잡할 것 같지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났을 때, 두 번째는 성격이 좀 까다로운 전이금속이라는 애들이 끼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금속끼리 만났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이 표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특히 마지막 경우, 그러니까 비금속끼리 만날 때는 좀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얘네들은 한 개가 만날 수도 있고 두 개가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몇 개씩 만났는지를 꼭 말해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그리스어 접두사입니다. 하나면 모노, 두 개면 다이, 세 개면 트라이,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름에 딱 붙여주는 거죠. 자, 이론 공부는 이쯤 하고요. 이제 직접 해봐야 진짜 내 것이 되겠죠.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직접 화학 언어를 한번 써보는 실전 연습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N2O4. 자,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일단 N, 질소랑 O, 산소. 둘 다 주기율표 오른쪽에 있던 비금속이죠? 그럼 어떤 규칙을 써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그거죠. 비금속끼리의 만남이니까 개수를 세주는 그리스어 접두사 규칙을 써야 합니다. 질소 N이 2개, 그래서 이질소. 산소 O는 4개, 그래서 사산화물. 이걸 순서대로 합치면 사산화 이질소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좋아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가볼까요? 이름은 염화철 2.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힌트는 저기 괄호 안에 있는 로마 숫자 II에 있습니다. 저게 뭘 의미할까요? 저 로마 숫자 2i는요, 철이 지금 플러스 2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는 비밀 코드예요. 그런데 염화 이온 Cl은 하나당 마이너스 1의 성질을 갖거든요. 그럼 플러스 1을 중화시키려면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필요할까요? 그렇죠.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FeCl2가 되는 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방금 여러분은 화학이라는 새로운 언어의 기초 문법을 마스터하신 거예요. 이제 뒤죽박죽 혼돈처럼 보였던 화학식들이 의미를 가진 코드로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멘델레예프가 60여 개의 원소를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던 작은 아이디어가 지금은 이 세상 모든 물질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아주 강력한 글로벌 시스템이 된 거니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주기율표는 원소들의 지도다. 둘째, 명명법은 그 지도를 읽는 문법이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겉보기엔 무질서해 보이는 원소들의 세상 속에 숨겨진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규칙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힘을 갖게 되신 거고요.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주기율표는 그냥 벽에 걸어놓고 외우는 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패턴을 읽고 다음을 예측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비밀을 탐험하게 해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자, 여기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답을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단순한 암기자를 넘어서 화학자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